이어서 저희가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계시는 홍일천 교수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는 소아학회의 이사장이신 연세대학교의 김지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그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서 김태월 헤럴드 경제 소비자 경제부 부장님이 패널로 나와 계시고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는데, 한 분은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권근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권근영 과장님은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그 근무를 전문의를 획득하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세종시 세종자치시의 보건소장님으로 1년간 파견 나가 계시다가 최근에 질병관리청의 전염병을 관리하는 부서인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패널과 발표 세 분, 모두 합쳐서 7분이 오늘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홍인철 교수님한테 먼저 그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방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대 홍인철입니다. 먼저 좋은 또 이렇게 세미나를 공동 포럼을 하게 돼서 정말 시기적절한 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정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독감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독감처럼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과연 그런가? 조금 전에도 여러 발표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런 정책을 쉽게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실 성공적으로 그동안 써왔었고 또 현재까지는 저는 뭐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기조를 바꾼다면 상당한 피해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최소화 전략을 갑작스럽게 피해 방관 정책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 완화 전략을 쓰더라도 피해 최소화 전략을 갑작스럽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전략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 범위가 통제 범위를 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고 또 그 경우에는 아마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게 방관 정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에 의존하는 전략을 갖고 가는데 조금 전에도 발표에서 들었습니다만 백신만으로 코로나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신 전략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보완 전략을 적어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역시 환자 접촉자를 잘 파악해서 격리하고 또 전파를 차단하는 그래서 확진자를 줄이는 그 소위 TTIQ 추적 검사 격리 전략을 저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병행해야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방역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전략을 현재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방역 전략의 기조를 사실은 흔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그렇게 방역을 지금 손 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그 방역을 손 놓지 말고 방역을 강화하자고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도 이야기하는데 방역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인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추적 검사 격리 전략 이건 뭐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취하는 보조적인 전략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입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선택할 때 무엇이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이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주제는 소아청소년인데요. 소아청소년은 특히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적어도 추적 검사 격리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비교적 사회 일반보다 더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그런 방역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큰 원칙에서 보면은 학교는 또 학부모나 학생, 교사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택할 때 참여적 방식으로 유도하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참여적이고 잘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마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방역을 정부가 가이드랑 지원을 주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주는 그런 책임 전가 방식이 됐고 또 아주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그 책임 전가를 학생들한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학교 방역 자체에 대한 포기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전략적으로 효과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학교 방역을 잘 지키면 그 효과는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원이나 독서실 또는 게임방 같은 데도 다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뭐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 또 학교 방역을 잘 하게 되면 또 정부가 이것을 잘 유지하게 되면 유도하게 되면 사실 그 영향력은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학교 안에서의 그 방역 효과를 더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꼭 강화하고 또 선도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을 방기하는 또 책임 전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제 소위 그 전문가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게 환기입니다. 근데 학교 교실의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지실 밀도도 높고 또 학생들이 체류하는 시간도 길고 또 학생들의 교실 안에서의 활동도 또 상대적으로 사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그 유행할 때는 학교 교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 그 공간의 형태나 크기가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환기를 위한 개방 가능한 그 관리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문도 있고 또 설비에 따라서는 자동 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환기 대책을 학교에서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해서 창문이나 환기 설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여기에 방역 환기에 맞게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게만 맡겨서는 사실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그 설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비용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이제 환기이고요. 두 번째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방역입니다. 사실 디지털 방역은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일부 주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끝내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방역은 방역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방역망에 있어서 상당한 구멍을 갖고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왜 방역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더 높은 노력을 하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방역이 또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또 학교 현장입니다. 그 학교 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밀집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방역을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나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래서 디지털 방역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포동회처럼 이제 알려진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개인 동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는 자체 개발한 앱도 있고 또 QR과 연동해서 쓰는 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특히 학교 방역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이 이제 정점을 지나고 이제 정리돼 간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팬데믹은 또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방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대응 전략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 소위 책임 전가 내지는 방기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셈인데 이제 앞으로 올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서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다. 또 학생들의 관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미래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기에 엘리미네이션 정책을 썼던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일본,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아마 대표적으로 성공 케이스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로 코비드를 지금 아직도 중국이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최근 이제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로 코비드를 서프레션 전략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관련된 요소들, 즉 다시 말해서 중증 환자 관리로 이제 의료 측의 관리로만 이 질환을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효과를 과신한타기 시도하지만은 실제로 피지컬하게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자 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이 중환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이어서 소아청소년 학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지용 선생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은하 교수님과는 이제 저희가 분과 또 학회로서 항상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의논 드리고 있고, 저희가 어떤 지침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이 나눴던 그런 주제 강연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측면이 좀 강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백신은 물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빨리 저희가 대응이라든가 또 그 의료 자원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백신과 관련했을 때 지금 아까 최은하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전문가들도 한 반반 정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보호자들도 뭐 조금 의견이 아직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까도 보니까 40%고 또 유보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백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에비던스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을 맞히게 되는 보호자들의 애티튜드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인과관계를 위주로 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사후 처리를 주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불만이라기보다는 불안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특히 소아청소년에 한해서는 백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기저질환이 거의 어린애에 비해서는 상당히 빈도가 낮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백신의 어떤 문제성이 발견이 된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좀 안심 그 접종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줬다면 저희가 3월 달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접종률이 빨리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아직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이제 허가만 하고 그런 거를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을 할 때도 이 불안감에 대한 해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과학적인 걸로 절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의사들만 모여서 또 전문가들만 모여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환자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그 반대쪽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또 어떤 잘못된 인식들도 많아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빨리 조기에 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한소아감염학회 최은하 회장님하고 지금 수시로 발빠르게 그런 정보를 좀 더 전달하고 저희 회원들에게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에서도 조금은 입장이 갈리지만 정말 이익이 확실하게 더 나온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이런 그 불신이나 불안에 대한 해소 그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잘 트리트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 하는 게 한 가지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뭐 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사실은 그 치료에 있어서 소아 청소년의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특히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상태고 또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중증 환자가 적긴 하지만 누적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은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한 입원율, 중증화율은 굉장히 그런 어떤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중증도에 대한 정의가 또 베리에이션이 많은 그 차이가 많은데 입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들은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이제 직접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아까 0.3% 정도 해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중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특히 호흡 곤란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되게 상급 종합병원, 특히 뭐 되게 수련병원들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이 96개 정도 되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캐퍼를 쓸 수 있겠네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가 저희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지금 소아의 숙가라든가 또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벌써 다 아시다시피 30% 올해 20%대로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추산을 저희가 1월 달에 전국 수련병원,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병원들을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저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을 때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전에 우리가 쓰던 그 TO, 100% TO의 50%밖에 지금 전공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더 서울에 주로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의가 줄어드는 인력에 대해서 지금 교수들이 지금 당직을 쓰면서 이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플러스 요인이 되는 중증 환자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오미크론의 숫자가 늘면 당연히 중증화나 입원율은 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병원에 지금 병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라고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복지부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전국에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전공의 플러스 교수들이 당직을 다 쓰고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해가지고도요 38%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시간을 제한하든지 연령을 제한하든지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중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면은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병원. 그러니까 예전에 정상적인 상황이 운영되는 병원이 38%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 환자들이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전공의가 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중환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량 환자가 더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인프라가 이제 점차 붕괴로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예견이 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당연히 더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원을 하더라도 좀 경증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1, 2차 병원급에서 잘 효율적으로 배분화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전부터 한 열흘 됐습니다. 지금 소아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게 전담병원이 대학병원급의 어린이병원이 아니고 그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를 주로 담당하시는 이제 그 그룹 프랙티스를 주 위주로 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동병원들입니다. 병상을 대개 한 20, 30개 가지고 계시고 입원 진료가 가능한 그런 아동병원이 지금 70개가 동원이 돼서 지금 응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나마 그래도 그 아동병원이 가동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흡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 개원에서 흡수될 수 있는 경한 그런 증상들, 약간의 호흡곤란이나 약간의 그런 중한 기침이긴 하지만 외래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자꾸 상위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으로 몰리고 또 상급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금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앞으로 대량으로 소아 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중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 환자들을 1, 2차 병원에서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2차 그 지금 아동병원에 직접 하고 계시는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더니 그 아동병원에서도 이제 한지 한 열흘이 됐는데 병원 내 코로나 감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뭐 검사실 직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렇게 로스가 생기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속도로 없어지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인력들을 보충을 어느 정도 조금 해주고 있는데 그 보충되는 게 한 1,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 70개의 병원이 그나마 이렇게 담당을 해주고 있지만 그 담당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담을, 버든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래서 개원가에서 1차 개원에서도 조금은 덜 중한 환자들은 빨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개원가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거의 보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병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진료에 대해서 전화 진료하고 있는데 소아는 재택에서 전화 진료가 거의 참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상으로 그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거나 질환 경과를 보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특히 대상이 되는 3세 미만의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1차지 2차 진료의 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이 리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차 병원에서는 지금 병상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지금 거의 아마 모든 병원들, 특히 지방 병원들은 이제 숨이 목에 찰 정도로 이제 간당간당하는 상황으로 있고 계속 SOS를 치고 있고 실제 국립대학병원의 과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료 가 계시는 그런 전문의들이라도 어떻게 좀 빨리 좀 파견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호소를 하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나 어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굳이 그 상급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는 아동병원이라든가 또 1차 진료에서 초기 진료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서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패닉하게 상급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신에 대해서 주로 이제 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백신의 어떤 과학적 얘기보다는 백신을 국민들에게 해서 적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그 사후 처리를 얼마나 정부에서 믿음 있게 해줄 것이냐, 믿음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문제에서 지금 현재 거의 자원이 고갈돼 있고 평소에 50% 미만의 지금 인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3차 병원들에 대해서 빨리 어떤 그런 인력적인 또 다른 행정적인 보완이 좀 돼야 앞으로 이게 요 정점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또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게 길어질지 또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길어질 가능성도 많고 다른 변이종이 나오면 더 다른 피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를 못해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 시기가 늦었다. 우리 이제 정대영 교수님도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편익이 더 컸을 텐데 편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예방접종에서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 환자 수가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의 어떤 우리나라 병원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 관리가 어렵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질환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음 순서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의 권문용입니다. 이제 접종 시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실시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정재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점에 관련된 유행 곡선을 보여주셨지만은 지금 저희가 8주 간격으로 하고 있고 3월 31일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맞을 인원들은 4월경에 맞겠고, 그렇다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2차 접종이 마무리될 텐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제 1차 접종을 해도 1차 접종이 무의미하고 2차 접종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접종 간격이 늘어났다, 또는 이제 1차 접종의 기간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접종을 하려고 했고 3월 31일부터 1차 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접종을 한 부분도 감염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에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찍 허가가 나서 일찍 도입이 돼서 정점이 오기 전에 미리 소아들의 접종이 마무리됐다라면 더 나은 방역의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고, 이 부분은 이제 백신의 국내 허가라든지 또 화이자사로부터의 어떤 국내 도입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굳이 맞출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 중증 사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점 이후에도 그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력, 그리고 중증 예방에 대한 면역을 갖추어줄 필요는 있다. 정점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점이 언제 지나갈지, 또 지금도 계속 어차피 다 예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변이가 새롭게 출현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점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빨리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최은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접종을 권고하면 권고하고 접종 대상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나갔었는데, 이제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공고 대상에 넣진 않는 그러한 분이 특이하게 이제 5에서 11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나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생소한 개념의 정부의 어떤 시행 계획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상자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긴다, 또는 이제 이 결정을 그러면 정보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도 반론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5에서 11세 접종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클리어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백신은 이제 소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는 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개국에서 어느 정도 실시를 시작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충분히 소아에 있어서 유익한 백신이기 때문에 소아에게 접종을 우리가 뭐 금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득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공고는 하지만은 이제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익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는 조금 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어떤 서면이나 영상 안내문 포스터 계속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굉장히 안전성과 이득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접종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이제 접종률이 지금 뭐 이제 18세 같은 경우에는 17세 같은 경우에는 뭐 90% 넘게 백신 접종에 참여해줬고 다만 연령이 내려가면서 아주 리니어하게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가장 아랫 연령대 12세의 경우에 어제까지 해서 1차 접종 참여율이 8.2%입니다. 그리고 5에서 11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바로 접종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 가량이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 이상의 접종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뭐 어차피 자율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우리가 공고하고 있는 고위험군이 다 맞을 건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고위험군 소아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만나게 되는 의료진들의 공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과학회 이사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저희가 소아과학회, 소아감염학회, 각종 소아 관련된 세부 분과학회별로 모두 저희가 접종 안내 전문가용 접종 안내문을 보내서 이 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 그리고 고위험군이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소아에서의 발생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담아서 각 분과학회별로 다 그 공문을 보내고 또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접종률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모두 접종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왜 망설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워낙에 작년 가을에도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 또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간적 연관성이 아니라 실제 원인적 인과관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이제 설명이 안 되거나 또 납득이 안 되거나 또는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충분한 안심을 안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안전성위원회에서 또 신근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상 반응이 불명확한 경우까지 이상 반응이 없다는 경우 제외하고 불명확한 경우까지도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잘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대부분 맞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NIP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어차피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코로나19고 국가 필수 예방 접종 NIP는 NIP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부분 부모님들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괜한 NIP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영유아의 그 NIP 접종률은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학령기, 즉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에 어떤 접종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안전성 이슈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전반적인 그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전문가분들과 또 우리 정부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풀어가는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정부의 고민사항 그리고 그나마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대안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 본인의 그 담당 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헬스 시스템, 소아 진료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자연히 얘기가 이제 소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경제에 이제 우리 김대열 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헤럴드 경제 김태열 기자고요. 우려 쪽으로는 한 15년 정도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라든가 질병청, 제약바이오 쪽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박사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이들 60만 명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당초에는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라고까지 칭송을 받다가 지금 거의 세계 일일 확진자가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또 오늘 또 거리두기도 8인 11시로 발표를 했죠. 이게 또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영업시간은 유지를 했는데 인원만 또 2명 늘린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또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11세 소아 백신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이거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자료가 나와서 기사도 썼지만, 반응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성인 백신보다도 확실히 어린 자녀들, 유치원 다니고 이런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반응은 댓글이 한 1000여 개 달렸었는데, 거의 98%가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백신 부작용도 나타나고, 주위에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그냥 지금과 같이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서 앓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사실 여러 교수님들 말씀을 제가 딱 들어보면은 아까 최은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보면은 이제 불신, 백신에 대한 어떤 소아용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사실 이런 기사를 쓰기가 겁날 정도인 게 5세에서 11세 소아용 백신을 맞아서 특별하게 이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맞는 게 뭐 저기 고위험군 소아들은 맞는 이득이 더 큽니다라고 기사를 쓰고 설득을 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가 나가면 네 자식부터 먼저 맞춤 놓고 얘기해라라는 굉장히 막 심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어떤 그 논문들은 물론 많이 나왔지만 어떤 정부 질병청이나 어떤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설득하는 그런 사전 어떤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과 달리 5세에서 11세들이 맞았을 때 뭐 특별히 성인과는 다른 부작용은 또 없는 건지 어느 정도 심한지 이런 것들도 거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 아까 또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또 웨이브가 몇 번이나 올지 몰라서 맞는 이득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설득으로는 그, 안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좀 뭐 구체적인 과학적인 증거라든가 어떤 데이터 제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고위험군은 좀 맞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들은 자율로 하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저기 권고가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 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뭐 어떤 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장 책임 있는 방역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뭐 저기 옹색한 말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감과 치명률이 뭐 거의 유사하다, 뭐 간단하게 앓고 지나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가 지금은 또 5세에서 11세 백신 나오니까 아주 고위험이 대체 어떤 기준에서 고위험군, 저위험군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위험군 말고 일반 아동들은 뭐 알아서 하라, 뭐 자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 그 이전에 이런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뭐 질병청이라든가 복지부에서도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저기 대국민 홍보 활동 같은 걸 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뭐 다다음 주부터 나오니까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고위험군은 필수적으로 맞고 나머지는 자율로 하라 이런 정도의 홍보 활동 저기 보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이 쉽게 가려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요약하면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정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세 분의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혹시 이제 토론 패널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덧붙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정재윤 교수님이나 최영준 교수님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일단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백신 접종에 완전히 5세에서 11세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료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가져갔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일상적인 진료 체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중에서 특히 아이들 중에서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료 대응 체계를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모자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국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빠르게 공개하는 메시지가 끊어졌는데요. 어, 다시 연결되기 전에 혹시 최은하 교수님 그 하이리스크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고위험군이라 하면은 코로나19로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보다는 외국의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었을 때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아주 중환자 치료를 받는다든지 입원 기간이 길다든지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다라고 입증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만 그리고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감염 질환 중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계로 감염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당뇨 그리고 심장 질환, 면역저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위험 질환이 사실은 5세에서 11세 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아이들이 대부분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저는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에 대한 고통과 부담을 백신의 효과가 30%라도 50%라도 맞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의 입장은 코로나가 괜찮기는 하는데 걸려서 격리되고 식구들이 격리되고 그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간접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새롭게 사용되는 백신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더 보장이 될 때까지는 백신 접종 맞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결정이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모님에게 굳이 그러면 백신 접종은 무조건 맞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나는 우리 애 그리고 주변 애들이 코로나19 감염되는 아들을 봤는데 그냥 감기처럼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안 맞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부모님들도 계시겠고 제 주변에 굉장히 심하게 앓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그 공포가 굉장히 큰데 백신 접종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병을 인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아주 100%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 반응이 아주 높아서 반드시 맞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백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백신이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자료, 개인적인 경험, 주변의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수 예방 접종처럼 모두가 맞아야 되는 접종은 현재 아니다. 의무적 접종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부모님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혼란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홍일천 선생님이 지적하신 소아의 감염이 결국은 사회의 어떤 앰플리파이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소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학교에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조기 발견과 또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이제 우리 홍인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소아학회에서는 소아청소년학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 제언을 했을 때 감염학회에서 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사실은 그 전파에 대한 어떤 특히 고위험군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베네핏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맞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 쉽지 않은 그 권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아 접종에 대해서 이걸 해야 이걸 함으로써 어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라.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사용했던 그런 시간이 짧고 새로운 형태 mRNA 백신이고 근데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모두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국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도움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걸로 인한 어떤 다른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대부분 이거를 쉽게 말하면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다.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질병 컨트롤의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도 관련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시면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바이어스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컴다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개 보면은 그 코로나로 지금 5에서 이제 12세에서 그때 맞았을 때 보면 조금 다른 질환으로 해서 사망한 예도 뭐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또 원래 지병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관계를 따져서 혹은 조건을 달아서 또 뭐 한계를 붙여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도 뭐 돈을 액수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백신을 했을 때 지금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전혀 이유가 없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심근염 정도에서 조금 힘들게 하다가 잘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사후 문제라든가 또 입원 치료 문제라든가 또 그 전에 그런 처리 문제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소아에 특히 소아 청소년에 관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리미트를 주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지 큰 불안감을 하나 놓고 선택을 해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줘도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이 그래도 하나 있다. 최소한 좀 심근염을 적은 숫자에서 앓을 수도 있지만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불가역적으로 가는 예는 극히 없고 대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 책임을 져주겠다 하면 그런 상황을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논문을 몇십 개를 더 보호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내놔도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독감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독감 백신 보호자들이 이제 삭습이 된 거죠. 수십 년간 맞았을 때 독감 백신도 분명히 사고 납니다. 지금 그게 인과관계 안 돼가지고 하지만 맞고 나서 의심되는 사례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안 맞는 애들은 대부분 넘어가는 것들을 독감 백신을 안 맞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정말 계절 독감 갖고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보호자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안심하고 권유하고요. 그래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선택이나 또 이런 그 계몽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제 어떤 불안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과학적인 뉴스들도 굉장히 나오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슈화해서 뭐 저희들도 계속 지금 항의받고 그렇습니다. 왜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백신을 못 맞도록 나서야지 이런 위험한 백신을 그냥 내버려 두냐? 저희들 앞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불안감 해소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일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리더가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성인 예방 접종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소아 예방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가지 소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지금 정부가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지금 정부의 부탁으로 저희 의학칼림원에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각의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전수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예방접종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야 안전성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아 예방접종이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리얼타임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없이 성인 예방접종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심각한 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접종률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일런스를 꼭 만들어 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돌봄 문제입니다. 애들이 감염이 되면은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도 걱정하게 되고 또 같이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걱정하게 돼서 또 애를 뭐 거꾸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의 문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홍인철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몇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코멘트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짧게 코멘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시 백신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시 백신으로. 그러나 백신이 충분한 또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 백신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은 말씀드린 것 논의된 것처럼 시기의 문제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소통을 잘한다고 풀 수 있느냐? 굉장한 한계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소아청소년, 특히 학교 공간의 문제를 이 백신만 갖고 접근하는 거는 저는 부족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아청소년 또 학교,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학습을 놓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가 많아지면서 또 병원에서는 업무 지속성 계획 같은 거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학습 지속성 계획 같은 것을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그런 것을 권고하고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할지에 대한 플랜을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라고 한 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피해는 건강만의 피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또 국민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방역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에 있어서도 백신, 그 다음에 환자의 대응 전략 중요하지만 방역 전략 없이 그런 전략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예방의학자로서의 아주 좋은 지적과 코멘트였습니다. 혹시 정재영 교수님 아까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얘기하실 수 있으면 1분 정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끊겨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던 말씀이 매우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아까 많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빠르게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인프라가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은 그런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에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잘 정착이 돼서 조금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40만 명, 60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소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소아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방접종 또 환자 관리 또 1차 의료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7분의 발표자와 패널리스트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의학칼림원과 과기청 그다음에 과학칼림원 세 단체가 같이 하는 코비드-19 소아 청소년 감염 현황과 대책에 대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